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왜 불렀는지 의심이 들고 새 증거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진술서와 배치되는 여러 증거가 나왔다고 반박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사망자가 2만 4천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실 대응을 인정했습니다. 최초 진앙지인 가지안테프 현장 연결합니다.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마약 입수 경로와 공범을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예고하자 국제유가가 들썩였습니다. 미국의 물가 심리도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주말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을 맨 앞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하는 경우도 전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이번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와 배치되는 여러 증거가 나왔다며 추가 소환 없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입니다. 1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며 검찰이 왜 다시 불렀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와 배치되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 대표가 진술서로 가름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이 대표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고 보고 추가 소환 없이 다음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민간업자들이 7,8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고 이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미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함께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 대표가 검찰의 2차 소환에서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출석 체크하러 갔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망신 주기 위해 쇼케이스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친명계는 표단 속에 들어갔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에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채 언론 앞에선 민생을 읊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진술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출석 체크만 했을 뿐입니다.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자체가 원주민 땅을 헐값에 수용해 민간업자에게 대규모 이익을 몰아준 민생 사안이라며 민생을 위한다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야당은 수사가 아닌 망신주기 쇼케이스라며 수사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한 검찰의 집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검찰이 다음 주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데 대해 야당은 표단 속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 35명만 찬성해도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분위기입니다. 이탈표는 역사의 배반자로 낙인을 찍힐 것인데 누가 총대를 메고 조직적인 담합을 하는 선두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지도부의 한 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는 무리수를 둔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공소장에 북한에 보낸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대납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금고지기를 송환해 자금 조성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쌍방울 측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었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경기도의 대북 행사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 이 대표 방북에 필요한 금액을 전해 듣고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한 이유에 대해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인 자금 조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를 태국에서 압송했습니다. 관리하던 자금 좀 북측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김 씨가 송환되면서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법조팀 주원진 기자에게 수사 상황과 향후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이 대표는 검찰이 새로 제시한 증거가 없고 왜 또 불렀는지 모르겠다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검찰의 얘기는 정반대입니다.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배임죄 증거 다수를 제시했다면서 이 대표가 성실한 답변을 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1차 소환에 이어 이번에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는데요.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꼭 물어봐야 할 중요한 부분은 신문을 마쳤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입장과 반응을 살필 수 있어 유의미한 조사였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 소환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대신 이르면 다음 주쯤 지난달 조사를 마친 성남FC 의혹 사건까지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남FC는 100억대 뇌물 사건, 대장동은 수천억대 배임 사건이라면서 두 사건 모두 수십 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라 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검찰은 다음 주 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검찰은 국회 일정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2월 임시국회 중 24일과 28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보고되고 늦어도 28일 전에 투표가 진행되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공소장에 이 대표를 800만 달러 외화의 밀반출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공범으로 적었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경기도 관계자라는 약간 추상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북 사업이 부지사 독단으로 추진될 수 있겠냐면서 이 대표의 조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이 대표를 향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인데 성남시청을 포함해서 지난주에 검찰이 한 40여 곳 압수수색을 했죠. 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 수사는 아직 시작 단계라면서 압수물 분석만 하는데도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석을 마친 뒤에도 성남시 관련 소환 조사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아직 이 대표를 겨냥한다고 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섣부르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예. 다음 주에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강타한 지 엿새째입니다. 구조 소식도 들리고는 있지만 사망자는 2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여전히 매몰된 사람이 많아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부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이 100시간 동안 잔해에 갇혔던 15살 소녀를 끌어내며 음악을 틀어줍니다. 120시간 만에 아이들이 구조되고 시리아에서도 6살 소년이 살아 돌아오며 기적 같은 소식도 이어지고 있지만 지진 사망자는 2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10만 명 넘게 숨질 확률을 24%로 끌어올렸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이런 재난엔 대비 못한다던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처음으로 정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141 binden fazla kişiyle belki de dünyanın en büyük arama kurtarma ekibini bölgeye toplamamıza rağmen maalesef müdahaleleri arzu ettiğimiz hıza ulaştıramadığımız bir gerçektir. 시리아 대통령도 지진 발생 닷새 만에 피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정부군과 대치하면서 지원이 닿지 못했던 반군 점령 지역에도 구호 물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Our job is not to define what side of a conflict they're on. Our job is to make sure that we can get the maximum humanitarian assistance to all those who need it. 유엔은 두 나라를 합쳐 최소 87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시리아에서만 최대 530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추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이번 강진의 최초 진앙지는 가지안테프라는 지역입니다. 현장에 급파된 저희 취재진이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아파트도 수천 년이 된 성벽도 처참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창석 기자, 뒤에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네요. 네, 저는 이번 지진의 최초 진앙지인 가지안테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지역은 이번 지진이 처음 시작된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4층짜리 건물이 그대로 무너지면서 이 주차된 차량 위로 건물 잔해가 덧쳤습니다. 이 도시엔 전기와 가스 공급이 모두 끊겼고 사실상 구출과 구조 작업 외에는 도시 전체가 멈췄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주민들은 대피한 상황인데요. 대피소를 찾지 못한 주민들은 밖에서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가지안테프 성을 지나왔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00년 된 성도 옹벽이 무너졌고 처참히 파괴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본 이 도심 안쪽 상황은 더 심각했는데요. 7층짜리 아파트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가 하면 철로 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있기도 합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구조대원 규모를 14만 명 정도로 늘렸고 해외에서 온 130여 개 구조팀도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구조 활동에 전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후도 걱정입니다.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동인한 데다 전염병이 확산할 수 있고 또 전기와 통신까지 끊기면서 더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변재영 기자가 2차 재난에 직면한 생존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병원. 한쪽에선 치료를 받는데 다른 한쪽에선 시신을 옮깁니다. 치료를 받지 못한 부상자들이 넘쳐나면서 2차 감염이 이어집니다. المصابين بشكل عام وضعهم سيء جدا بحاجة إلى رعاية طبية فائقة بحاجة إلى أجهزة بحاجة إلى مستهلكات أدوية. 눈과 비를 동반한 영하의 날씨에 부서진 가구를 태우며 밤을 지셉니다. 집이 무너져 갈 곳이 없는데 대피소도 턱없이 bu족한 상황. Annem, babam ve kardeşim enkaz altında, onları bekliyorum. Hiç ses yok günlerdir. 주요 도로가 지진으로 파손되면서 피해 현장에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까지 늦어지는 가운데 최대 72시간인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طلعنا 10 هلا لسه في 20 تحت. شيء ما بنوصف شيء ما بنحكى يعني. 생존에 필요한 물과 식량, 연료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공중 보건까지 극도로 악화되면서
지진 피해 지역의 2차 감염은 물론 콜레라 같은 치명적 전염병과 호흡기 질환까지 돌고 있습니다. People now left in this situation where they can only think about surviving today. They don't even know what they're going to do next. 대지진에 이어 2차 재난이 이미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재난을 겪은 생존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도 시급합니다. I'm confused. I don't know how to feel. Senseless. 세계보건기구는 튀르키예가 지진 발생 직후 60시간 동안 겪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앞으로 60년간 튀르키예 사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대선에 나올 사람이 대표가 되면 탄핵 사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인지도가 낮은 대표로는 총선에 실패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슴에 꽃을 단 김기현 의원이 당원들과 악수를 하며 행사장으로 들어옵니다. 당원들이 절대로 원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첫 주말 일정으로 경기 용인에서 열린 토론회에 강연자로 나선 김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대권 욕심이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하지만 안 의원 측은 지난 2014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당선인은 대권 도전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적이 있다며 그때는 대통령이 꿈이고 지금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지도 떨어지는 당대표로 총선 실패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압력을 행사하면 회전문처럼 열어줄 것이란 이준석 전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 공천을 약속했습니다. 회전문은 여는 게 아니죠. 적절한 사람들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은 사람은 공천을 못 받는 것 아니죠. 천하람 위원장은 당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구태 정치, 줄 세우기, 계파 갈등 이런 거가 지금 재현되고 있으니까 천하람이가 뭔가 좀 개혁해봐라라고 하는 굉장히 좀 강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내요. 황교안 후보는 공식 일정 대신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합동연설의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 장관의 공백으로 윤석열 정부의 일부 개혁 과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최대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도 공직사회에 동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논의를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도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굴한 그 안건에 대해서 행안 장관의 공백으로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간 수준의 성과금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 열기로 한 정부개혁 전략회의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행안부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 효율화를 위한 정부 개혁과 재난안전 시스템 개편, 지방균형 발전 등 중점 과제를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대 개혁 본격 추진에 나서려는 때 국회발 변수를 만난 것이라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는 관리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행안부와 소통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행안부 업무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공직기관과 품위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서 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입한 공범과 마약 입수 경로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유아인 씨의 신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유 씨의 소변에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최근까지 대마를 흡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유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화 내역과 SNS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추가 마약 혐의가 있는지는 물론 공범 여부와 마약 입수 경위를 밝히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자료가 방대해 수사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 분석 등이 끝나는 대로 유 씨를 소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 씨 측은 여전히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경찰한테 들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도 좀 당황스럽거든요. 논란이 거세지자 광국에는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유 씨가 모델로 활동하던 패션 브랜드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재된 유 씨의 영상과 사진 등을 모두 삭제했고 다른 업체들도 유 씨가 등장하는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20만 원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영장심사에 앞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검은색 외투와 흰 마스크를 쓴 30대 남성 A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계획된 범행이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께 하실 말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습니까? A씨는 지난 8일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생활비가 없어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편의점으로 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범행 과정에서 편의점주가 갑자기 소리를 쳐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었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4차례나 택시를 갈아탔습니다. 앞서 A씨는 16살인 지난 2007년부터 강도나 절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강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새어머니와 친아버지의 폭행에 숨진 12살 어린이의 발인이 오늘 쓸쓸히 치러졌습니다. 특히 이 아동이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 같은 사각지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든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 속 아이. 외삼촌 품에 꼭 안겨 나옵니다. 오열하던 친엄마는 운구차 앞에서 통곡합니다. 새엄마와 친부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멍투성이로 숨진 12살 A군의 마지막 배움길은 쓸쓸했습니다. A군은 홈스쿨링을 이유로 석 달 전부터 결석했고 학교에서도 학대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얼굴 한번 못 봤다고. 홈스쿨링 하니까. 전국에 홈스쿨링을 이유로 결석 중인 학생은 1,725명, 이 중 941명이 초등학생입니다. 현행법상 홈스쿨링은 불법이지만 암묵적으로 허용하다 보니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홈스쿨링이 정착된 미국과 덴마크 등에선 국가가 교육비와 교재 등을 제공하고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합니다. 공식화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들은 또 국가에서 담보를 해준다거나. 하지만 사교육 활성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독선생 형태의 교육을 국가가 허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교육부는 장기 결석 학생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홈스쿨링 제도화 방안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요즘 남쪽 지역에서는 향긋한 봄내음을 뽐내는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제주에서는 도롱뇽이 겨울잠에서 깨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민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초록빛 작물을 정성스레 수확합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낸 봄 미나리입니다. 향긋한 향과 아삭한 식감은 겨우내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게 합니다. 최소 120m 안반수를 올려서 미나리에 주기 때문에 아삭하고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고. 도롱뇽이 바위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밉니다. 이끼가 낀 바위 위를 재빠르게 기어가고 물속에서 신나게 헤엄칩니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제주 도롱뇽이 최근 겨울잠에서 깨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보름 정도 된 것도 있고
일주일쯤 된 것도 있고요. 처음에는 알주머니가 이렇게 쭈글쭈글 하거든요. 공원 산책로에 분홍빛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매화향에 흠뻑 취합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복숭아꽃이, 충남 태안에서는 복수초와 설광화 등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기분도 좋아지고 이쁘죠? 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진정됐던 국내 휘발유 값이 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배럴당 $100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고물가를 더 자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2% 뛰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1% 오른 79.72달러의 거래를 마쳐 $80를 눈앞에 뒀습니다. 이번 주에만 8.6% 상승했습니다. 러시아가 다음 달부터 하루 50만 배럴씩 석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겁니다. У нас может быть сокращение где-то на 500-700 тысяч баррелей в сутки. Вот это для нас примерно 5-6%, 5-7%. 여기에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것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하루 160만 배럴의 원유 수요가 추가되면서 올해 3분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선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물가입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고개를 들 경우 그렇지 않아도 들썩이는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 수도가스나 이런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더 길어지는 게 아닌가. 꿈틀대는 유가가 고물가 공포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금리 인상 등 고강도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유가 상승 우려가 나오는데 미국인들의 물가 심리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을 가늠할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습니다. 고용도 좋은 상태여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누그러질 거라는 낙관론이 비관론으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이런 분위기는 우리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정준영 기자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반복하며 물가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을 강조했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1년 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2%로 오히려 전달보다 높아졌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물건값이 오르기 전 미리 사려는 수요가 몰리며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도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주 연속 20만 건을 밑돌고 있는데 코로나 유행 전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So, with demand slowing but still resilient, labor markets healthy, and the added and unfortunately enduring shock of the war in Ukraine, it shouldn't be a surprise that inflation, while likely past its peak, is still elevated. 미국 기준금리가 연 5.5%까지 오를 가능성은 한 달 전보다 4배 이상 커져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가 안정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봐서 최종금리 수준을 5.25보다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물가가 높고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이번 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원자력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2030년에는 이 핵 폐기물을 저장하는 곳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데 임시로 저장할 시설을 지으려고 하자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힘든 문제이지만 원전 확대를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난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임시 저장시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을 본격 가동하기로 하면서 2030년부터 사용 후 해결료가 가득 찰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1년에서 2년 빨라진 겁니다. 원전들이 계속 운전하기 때문에 사용 해결료는 계속 조금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빛 2030년, 한울 31년. 결국 정부가 핵폐기물 임시 저장용 건식 저장시설을 고리원전 부지 안에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유출 등 위험을 이유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임시 저장이 아닌 영구 저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 중대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점에 대해서 주민 동의 절차 없는 건식 저장시설 건설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영구 저장은 별도의 고준위 방패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장소를 찾지 못하면 자칫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미뤄온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이 현 정부의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도 하죠. 먹는 것뿐 아니라 화장품도 패션도 비건이 인기입니다. 입는 것, 바르는 것에서도 동물 실험과 동물성 물질을 거부하는 움직임인데 김충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센스, 로션 등 기초 화장품부터 각종 색조 화장품까지 모두 비건을 뜻하는 마크가 붙었습니다. 동물성 원료를 완전히 배제한 화장품이란 뜻인데 여기에 더해 생산 기획 단계에서도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되고 용기도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물질이어야 합니다. 비누나 샴푸 같은 생활용품에서도 비건이 인기입니다. 환경과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비건 용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10여 개에 불과하던 비건 인증 제품은 이제 4,500여 개에 달합니다. 제가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 조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용을 하면서도 좀 더 만족도가. 특히 MZ세대와 같은 미래 주력 소비층에서 친환경 등 개념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분들은 비건 뷰티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브랜드를 찾아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동물의 가죽 대신 인조 가죽을 쓰는 등 비건 패션 시장 역시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 한미 공군이 오늘 적어도 무인기를 격추하는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윤동빈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에 가상의 북한 저고도 무인기가 나타나자 기관총으로 무장한 한미 공군 군사경찰대가 투입돼 사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일반 소총에 쉽게 격추되지 않습니다. 고출력 전자파로 주파수를 교란시키는 주한미 공군의 안티 드론건이 투입되자 적 무인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어 특수 방호복을 입은 폭발물 처리반이 무인기에 폭발물이 실려 있는지 확인하고는 병사들이 트럭으로 무인기를 옮깁니다. 작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근처 상공까지 침범한 이후 한미 간에 처음 열린 소형 무인기 대응 훈련입니다.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당시 격추에 실패한 뒤 전파 교란으로 제압하는 소프트킬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군은 400m 이하의 저고도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대당 3천만 원이 넘는 안티 드론건을 일선 부대에 보급해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026년까지 한국형 제머 드론건을 개발해 최전방 부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이 김의겸 저격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계속 가짜 뉴스 논란을 일으켜도 이재명 대표가 감싸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의겸 이번에는 저격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출석 직전에 주재한 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강한 어조로 최근 당의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보내서 왔다는 식으로 내 이름을 팔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역에 가서 내 이름 팔고 공천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경고의 대상이 김의겸 대변인이었습니까? 그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김의겸 대변인으로 볼 수 있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전문성을 기반한 본연의 의정 활동보다는 이 지역구에서 총선 준비로 갈등을 유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의 최근 행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최근 행보가 어땠길래 가장 아끼는 대변인이라는 김의겸 대변인에게 화를 냈다는 겁니까? 네, 먼저 지난 4일 숭례문에서 열렸던 민주당 장애투쟁 장면을 보시죠. 그 당시 소속 169명 가운데 100여 명이 장애투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자인 김의겸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날 김 의원은 이 고향인 전북 군산을 찾아 주말 동안 지역 정치인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김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군산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고요. 다른 인사는 김 의원이 이 대표 측근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 대표가 보내서 군산에 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의원 측 측근의 인사들이 지역에서 현직인 신영대 의원은 친문재인계라 공천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 갈등을 유발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총선 때도 군산에 출마 선언을 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이 군산에 출마하겠다며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흑석동 투기 논란을 빚었던 김 대변인에게 불출마를 공고해 결국 중도 포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이 김의겸 저격에 대한 느낌표는 썩은 동아줄일 수도라고 하겠습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 의원들은 이 공천권을 진 실력자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자칫 이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 김의겸 대변인 스스로도 고민이 클 듯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문에 9억짜리 채빵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에 책방을 낼 것이다라는 보도는 봤는데, 근데 그게 9억 원이나 든다는 얘기인가요? 네, 취재진이 이 평산마을 일대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저에서 120m 떨어진, 그러니까 대지 면적 695.5제곱미터의 1층 단독주택을 8억 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모두 은행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리모델링 비용도 추가로 더 들 것이라고 해서 9억 원대 채빵이 될 듯합니다. 다음 달 초 개관 예정인데 문 전 대통령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부 모임을 열거나 토론하는 책방을 구상 중이라면서 직접 책방지기로 일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9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부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났다고 합니까?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한 의원에게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 책방 건립에 드는 비용은 모두 문 전 대통령 사비로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재산 공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5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기존에 이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를 팔았는데 이 사저는 2009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9억 원에 매입을 해서 2022년 2월 26억 1,662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17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책방을 운영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 문 전 대통령은 시위로 고통받는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책방을 구상했다고 말했지만 이 책방은 퇴임 후에도 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지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문 전 대통령은 책 소개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사흘 전에는 이 조국 전 장관의 저서를 추천하면서 학자이자 이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을 임명했던 당사자로서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이 책을 추천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정권 수사와 감사에 분노를 느끼며 공개 발언을 하고 싶어 하지만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다며 결국 책을 통해서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문의 9억짜리 채빵에 대한 느낌표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네. 2020년에 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걸 일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네, 지금 문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것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14년) 전 김연아 선수가 정상에 올랐던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이혜인 선수가 역전 우승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민선 선수는 월드컵 5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음반의 요정을 상징하듯 순백색의 의상을 입고 등장한 이혜인. 첫 점프 2개를 가볍게 성공시킨 뒤 이어진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콤비네이션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스텝 장인이라는 별명답게 스텝 시퀀스에서 최고 레벨 4를 받습니다. 실수 없이 올 클린. 전날 쇼트 경기에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 은메달을 차지했던 이혜인은 시즌 베스트를 기록하며 합계 210.84점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2009년 김연아 이후 14년 만에 전해진 낭보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보여드리고 후회 없는 연기를 하려고. 쇼트에서 1위를 차지했던 김혜림은 프리 경기에서 점프 회전수 부족과 트리플 살코 타이밍을 놓치며 209.29점으로 2위에 머물렀고 김채연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신빙속여제의 명성은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5차 대회 여자 500m에서 김민선이 1위에 올랐습니다. 구조 인코스로 출발한 김민선은 강점인 후반 뒷심을 발휘해 37초 90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출전 선수 20명 중 유일하게 37초대입니다. 올 시즌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김민선은 이로써 월드컵 1차에서 5차까지 500m를 모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종일 뿌연 하루였습니다. 먼지는 정체되는 가운데 밤사이에는 안개가 더 짙어지겠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200m의 앞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먼지는 내일까지 중서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 강수량은 많지 않겠고요. 문제는 강원 영동 지역입니다. 내일 밤부터 다음 주 초까지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최고 20cm가 쌓일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보통 이맘때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청주가 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와 대구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깊고 어두운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아이가 구조원 품에 안겨서 나옵니다. 구조대원들이 환호하면서 입을 맞추자 겁에 질려있던 아이는 금세 해맑게 웃으며 장난도 칩니다. 참사가 뭔지 모를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은 한편으로는 슬펐고 또 한편으로는 지쳐가던 구조원들을 위로해줘서 고마웠습니다. 하얀 헬멧을 쓴 이 민간 구호대도 주황색 헬멧을 쓴 우리 긴급 구호대도 죽음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72시간의 골든타임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미라클 타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처참한 현장에서 살아나오는 생존자의 모습은 기적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외침으로 다가옵니다. 무지제, 튀르키예어로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한 단어로 뉴스7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